비트코인이 무너졌습니다. 20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급락했어요. 하나로 약 1억 원 초반대입니다. 불과 2주 만에 자산 가치가 5천만 원 이상 증발한 겁니다. 투자 커뮤니티는 패닉 상태예요. 손절과 시장 종말에 대한 불안 섞인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대폭락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공포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매도가 아니라고요. 배후에 거대한 금융 세력의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비트코인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이번 폭락의 도화선을 당긴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블랙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예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에서 약 5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로 약 7천억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국내 대기업 하나가 통째로 움직이는 수준이에요.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치켜세웠던 장본인입니다. 기관 투자의 시대를 열었죠.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입니다.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넣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물량을 던진 겁니다. 투자자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동맹군이 등 뒤에서 총을 쏜 것과 같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랬죠. 블랙록이 매도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시장에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거 아냐? 공포가 확산됐어요. 개인들이 투매에 나섰습니다. 블랙록도 파는데 나만 버티면 바보지. 도미노처럼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블랙록의 한 번의 움직임이 전체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블랙록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포트폴리오 조정일 수도 있고 리스크 관리 차원일 수도 있어요. 혹은 더 큰 그림이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아닙니다. 블랙록이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블랙록을 믿었어요. 기관이 들어왔으니 이제 안전하다. 그런데 그 기관이 먼저 빠져나간 겁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아군이 적이 된 순간이었죠. 배신의 총성이 울린 뒤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블랙록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번 폭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블랙록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아십니까? 운용 자산이 10조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1경 4천조 원이에요. 대한민국 연간 GDP가 2조 원 정도 되는데 그 6배가 넘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한 회사가 굴리는 돈이 한국 경제 전체의 6배라는 겁니다. 블랙록은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닙니다. 금융계의 고질라예요. 시장을 뒤흔드는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블랙록이 어떤 주식을 사면 그 주식 가격이 오릅니다. 반대로 팔면 떨어지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대주주가 블랙록입니다. 이 회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코인 시장에서는 더 심합니다. 주식 시장은 규모가 크니까 블랙록이 움직여도 어느 정도 흡수가 돼요. 그런데 코인 시장은 작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전체 주식시장의 1%도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시장에 블랙록 같은 고질라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블랙록의 작은 포트폴리오 조정 하나가 코인 시장에는 엄청난 변동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7천억 원어치를 판다? 시장이 흔들립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규모죠. 블랙록 CEO 레리 핑크의 한마디가 시장을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은 좋은 투자다라고 하면 가격이 오르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 떨어져요. 한 사람의 말이 수십조 원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블랙록의 힘입니다. 공룡이 꼬리를 한번 흔들면 주변의 작은 동물들이 쓸려 나가듯 블랙록의 매도 결정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심리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금융세계의 고질라가 움직였고 코인 시장은 그 발밑에서 짓밟혔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연쇄청산입니다. 레버리지 거래를 아시죠?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1,000만 원 있으면 10배 레버리지를 걸어서 1억 원어치를 삽니다. 가격이 10% 오르면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런데 반대로 10% 떨어지면 원금이 날아갑니다. 거래소가 강제로 당신 자산을 팔아버려요.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청산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다는 겁니다. 매도 물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청산당합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2월 1일 단 하루 동안 발생한 청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억 6천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3조 5천억 원이에요. 하루에요. 상승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순식간에 파산했습니다. 비트코인 오른다며 빚내서 산 사람들이 강제로 자산을 빼앗긴 겁니다. 이 과정을 롱스퀴즈라고 부릅니다. 레몬을 쥐어짜듯 투자자의 자산을 짜내는 거예요.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청산이 터지고 청산 물량이 가격을 더 낮추고 그게 또 다른 청산을 부릅니다. 악순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잠깐만 조금만 버티면 오를 텐데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청산당했습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하니까요. 거래소 시스템이 청산 조건 충족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끝입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도 청산은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계좌를 보니 돈이 사라져 있는 거죠. 악몽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3조 5천억 원이라는 돈이 단 하루 만에 증발한 겁니다. 누구 주머니로 갔을까요? 거래소와 큰 손들입니다. 개인의 손실이 그들의 이익이 됐습니다. 도미노 폭락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잔인합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가치를 보존하는 안전자산이라고요. 금처럼 말입니다. 금은 경제가 불안할 때 오릅니다. 전쟁이 터지면 금 가격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금으로 도망갑니다. 비트코인도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디지털 시대의 금이니까 위기 때 오르겠지. 그런데 이번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중동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이 높아졌죠. 이럴 때 안전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금은 올랐습니다. 달러도 강세를 보였어요.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긴 겁니다. 비트코인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세요.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이 빠졌죠. 비트코인도 똑같이 빠졌어요. 나스닥과 커플링된 겁니다.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테슬라 주식 사는 거랑 비트코인 사는 거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팔아야 하는 자산이 된 겁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환상이 깨졌습니다. 폭풍우가 올 때 입어야 할 구명조끼가 실제로는 납덩어리였던 거예요. 몸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신봉자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아니야, 이건 일시적인 거야.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금처럼 될 거야.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지금 당장의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고위험 기술주의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관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록이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 오는데 위험자산은 빼야지. 결국 비트코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금이 아니라 주식이었다는 게 증명된 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습니다.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이에요. 금리를 결정하는 곳이죠. 의장이 누구냐에 따라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케빈 워시는 과거에 매파였습니다. 매파가 뭐냐고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대는 비둘기파예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려는 사람들이죠. 케빈 워시가 매파라는 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집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경제가 식는 거예요. 주식도 떨어지고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은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케빈 워시가 입장을 바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나도 이제 유연하게 생각한다. 상황 보고 결정하겠다. 비둘기파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 시장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의장 되면 금리 올릴 거 아냐? 의심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원합니다. 경제 살리려면 금리 내려야지. 그런데 실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면 아직 불안합니다. 물가가 다시 오를 조짐이 보여요. 케빈 워시가 대통령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따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이 문제예요.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투자를 어떻게 해?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갑니다. 달러로요. 달러 들고 있으면 적어도 손해는 안 보니까요. 비트코인 너무 위험합니다. 연준 의장이 뭘 할지도 모르는데 비트코인에 돈을 넣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책적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쫓아낸 겁니다. 매파의 귀환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연준 의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게 오른다는 건 달러가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왜 달러가 강해질까요? 사람들이 불안하면 달러로 도망가거든요. 가장 안전한 통화니까요.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연준이 뭘 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달러나 쥐고 있자. 달러가 강해지면 비트코인에는 악재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로 표시되거든요. 달러 가치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갑니다. 1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였다고 해봅시다. 달러 가치가 10%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9만 달러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비트코인 자체 가치가 안 변했는데도요. 더 큰 문제는 심리입니다. 달러만 쥐고 있어도 가치가 오르는데 굳이 변동성 큰 비트코인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리스크만 커지죠. 기관 투자자들이 리포트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며 긍정적이었습니다. 지금은 5만 달러 하방 테스트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JP 모건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강달러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어렵다.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월가의 큰 손들이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언제 사야 하나요? 답이 없어요. 달러 강세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요. 강달러 현상은 지금 코인 시장의 반등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입니다. 거시 경제적 장벽이에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준의 정책, 달러의 흐름, 글로벌 경제 상황, 이런 거대한 변수들이 비트코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의 역설, 안전자산이 강해질수록 위험자산은 약해집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그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을 아십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입니다. 줄여서 MSTR이라고 불러요. CEO는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이 사람은 비트코인 광신도예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다. 인류의 미래다. 이렇게 외치면서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재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게 71만 개가 넘어요. 천문학적인 양입니다. 비트코인 전체 물량의 약 3.4%를 이 회사 혼자 쥐고 있는 겁니다. 평균 매수 단가가 7만 6천 달러였습니다. 이 가격에 샀으니까 절대 안 팔아. 비트코인은 무조건 오른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물렸다는 겁니다.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신봉자였던 기업마저 물렸다는 사실은 시장에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줬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도 손해보는데 우리가 뭘 믿고 버텨? 패닉셀이 가속화됐어요. 더 무서운 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샀다는 겁니다.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렸어요.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들이 압박합니다. 회사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돈 갚아! 그럼 마이클 세일러가 뭘 해야 할까요? 비트코인을 팔아야 합니다. 71만 개를 쥔 고래가 물량을 시장에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폭락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되거든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대신 MSTR 주식을 샀어요. 비트코인 직접 사기 귀찮으니까 이 회사 주식 사면 되지. 이제는 그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트코인 전체 물량의 3.4%를 쥔 거대 고래의 위기는 시장 전체의 생존 문제로 직결됩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7만 6천 달러 지지선이 무너진 순간 신화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됐습니다. 블랙록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사이에요. 두 공룡의 싸움입니다. 재미있는 건 블랙록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요 주주라는 겁니다. MSTR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직접 사기는 복잡했어요. 지갑 만들고 거래소 가입하고 보안 신경 쓰고 귀찮죠? 그래서 대신 MSTR 주식을 샀습니다. 이 회사가 비트코인 잔뜩 갖고 있으니까 주식 사면 되겠네. 간접 투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내놨어요. 이제는 주식 사듯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훨씬 편해졌죠. 그럼 MSTR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졌습니다. 블랙록 ETF가 더 편리한 투자 수단이 된 겁니다. 경쟁 구도가 형성됐어요. 블랙록의 매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누가 타격을 받을까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예요. 비트코인을 71만 개나 쥔 회사니까요. 가격이 떨어지면 회사 가치도 떨어집니다.
블랙록이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경쟁자에게 타격을 준 겁니다. 블랙록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MSTR 주식도 갖고 있으니까 어느 쪽이 이겨도 손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거대 기관 간의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 사이에 끼어서 피해를 봅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답이 없어요. 두 공룡이 싸우는 동안 밑에 있는 개미들이 밟히는 겁니다. 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또 다른 변수가 됐습니다. 블랙록은 자산 운용사로서 수익을 극대화하면 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신봉자로서 버텨야 합니다. 두 가지 철학이 충돌하는 거예요. 시장은 그 충돌의 여파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본래 정신을 아십니까? 탈중앙화입니다. 정부도 은행도 통제하지 못하는 자유로운 화폐. 그게 비트코인의 철학이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꿈꿨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미국의 금융통제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보유사가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미국 회사예요. 주요 운용사는 블랙록, 미국 회사입니다. 주요 거래소는 코인베이스, 미국 회사죠. 정책을 만드는 곳은 미국 SEC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완전히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탈중앙화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통제하는 중앙화된 시장이 되고 있어요. 중국 자본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중국 부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중국 정부 몰래요. 위안화로 갖고 있으면 정부가 통제하니까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해외로 빼자. 자산 도피 수단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어렵습니다. 미국이 제도권에 편입시키면서 자금 추적이 강화됐어요. ETF 사려면 신원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도 KYC, 고객 신원 확인을 요구합니다. 익명성이 사라진 거예요. 중국 정부도 추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 비트코인 샀지? 어디서 돈 났어? 비트코인의 본래 매력 중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정글 같은 코인 시장에 울타리를 쳐야지. 범죄 자금이랑 탈세 막아야지.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은 고통받습니다. 가격이 폭락하고 변동성이 커지고 청산이 터집니다. 진통인 거죠.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미국이 코인 시장을 길들이는 과정이다. 야생마를 순한 말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미국의 통제 안에 들어가면 안정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탈중앙화 정신은 죽습니다. 미국의 통제권 강화와 중국 자본 압박, 이게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큰 그림입니다. 비트코인은 여러 위기를 겪으며 살아남았습니다. 2022년 FTX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를 기억하세요. 비트코인 끝났다고 다들 말했죠.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2022년 테라루나 사태도 있었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폭락하며 수십조 원이 증발했어요. 그때도 코인 시장 끝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살아남았죠. 비트코인은 즐깁니다. 죽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과 채굴자들이 시장을 움직였어요. 지금은 월가 거물들입니다. 블랙록,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들이 주도권을 쥐었어요. 개인은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섣부른 물타기는 위험합니다. 떨어졌으니까 더 사자. 이러다가 더 떨어지면 끝이에요. 7만 달러 초반대의 지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버티면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뚫리면 더 떨어집니다. 5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조급하게 굴면 안 됩니다. 현금 비중을 유지하세요. 전액 투자하지 마세요.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살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는 거예요. 관망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냐? 아닙니다. 시장 판도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투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변화된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비트코인은 오른다는 단순한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거시 경제를 봐야 해요. 연준 정책, 달러 강세, 기관의 움직임,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합니다. 공포에 휩쓸리지 마세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다들 판다고 나도 팔아야 하나? 아니에요.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당신의 투자 목표가 뭔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감정을 통제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대응 전략, 냉정한 관망과 현금 확보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개인과 채굴자의 시대는 가고 월스트리트 거대 자본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제도권 편입은 양날의 검입니다.
안정성을 주지만 동시에 탈중앙화 정신을 약화시키죠. 투자자들은 단순히 가격에만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읽어야 하고 거시 경제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위기는 반복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냉정한 판단과 인내심만이 이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공포에 휩쓸리지 마세요.